이상한 징후로부터 시작되다 2018년 11월 대한민국 전주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이상한 냄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마을의 전통시장 근처 하수구에서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처음에 단순히 유기물 쓰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는 주민들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큰 비가 내린 후 하수구가 넘치면서 악취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를 만큼 강렬했고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환경 문제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몇몇 주민들은 밤거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하수구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수구는 음산하고 긴 어둠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풍기는 냄새는 마치 땅 밑에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수구 아래에서 뭔가가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밤엔 근처에 가기도 겁이 나요. 이 경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마을 주민들은 지방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히 하수 관리 문제일 거라는 추측은 곧 어마어마한 공포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끔찍한 발견, 2018년 11월 대한민국 전주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냄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전통시장 근처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 모두 흔히 있는 유기물 쓰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시장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하수구가 넘치면서 냄새는 주변 거리까지 퍼지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하수구를 정비하고 시장 주변을 청소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징후들 주민들은 날카로운 냄새만큼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밤 늦은 시간에 거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하수구 근처를 서성이던 낯선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장 근처에 거주하던 한 상인은 한밤중에 하수구로 무언가를 끌고 들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지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언가 내려다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생계를 이어온 노인들은 하수구를 비밀스럽고 두렵게 여겼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차가운 어둠이 가득한 이 공간은 평소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평생을 보낸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수구 아래에서 누군가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하수구 근처에 서 있는 것조차 무섭더군요. 노인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더욱 불길한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며 그 아래엔 무언가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첫 발견, 결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지방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구 청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11월 15일 하수구 전문 청소업체의 작업자들이 시장 근처 하수구를 본격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기 위해 하수구 뚜껑을 열던 중 작업자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어요. 그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검은 진흙 속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이 형태가 손 같지 않아요? 조명이 비친 하수구 깊은 곳 진흙 속에서 확실히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부풀고 창백하며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은 즉시 중단되었고 경찰에 급히 신고되었습니다. 현장을 뒤덮은 공포경찰이 도착하기 전 작업자들과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은 혀를 찬 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끔찍한 뭔가가 여기서 벌어진 거야. 경찰의 도착과 초기 분석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시장과 하수구 인근이 통제되었고 전문 법의학팀이 호출되었습니다. 작업자들과 주민들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하수구 속에서 발견된 물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수구에서 끌어올린 물체는 사람의 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손이 관련된 신체 일부가 아닌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은 살인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작은 마을을 뒤흔든 악몽 같은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장된 내용은 사건 초반의 긴장감과 공포를 최대한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감정선이나 디테일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조사팀의 투입 전주경찰은 긴급히 현장을 봉쇄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초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의학팀과 숙련된 형사들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을 투입했다. 이들은 하수구와 주변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며 현장의 모든 흔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한 하수구는 일반 도로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평생 그쪽을 지나치지 않았던 주민들조차 이곳이 문제의 중심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작업자들이 시신을 발견한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조사가 시작된 첫 순간부터 경찰과 법의학팀은 강렬한 악취와 어두운 환경 속에서 신중히 움직였다. 현장은 이미 대중의 눈에 띄기 쉬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다들 신경을 더욱 곤두서고 있었다. 한 조사관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엔 더 복잡하고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증거 수집과 초기 조사 경찰은 하수구 입구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연결된 모든 통로에 주목했다. 흙과 오물이 뒤섞인 하수구 속에서 법의학팀은 더 깊이 내려가며 추가로 시신이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깊은 곳에서 조사팀은 철저히 장비를 동원해 촬영하고 분석하며 차근차근 움직였다. 1시간가량 지나자 팀은 예상보다 더 많은 요소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혈흔과 오래된 의류 조각, 그리고 부식된 플라스틱 조각 등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형사들은 하수구가 단순한 시체 유기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흔적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주민들의 협조와 추가 증언 그와 동시에 경찰은 현장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 근처에서 평생을 보내온 한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수사 방향의 전환 초기의 단순 실종 사건에서 점점 조직적이고 계획된 범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조사팀은 수사 방향을 인근 상가의 CCTV 분석과 잠재적인 용의자 추적에 집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혀진 사실들은 단순한 악취 문제가 전주 지역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경찰과 주민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무서운 진실의 발견 경찰이
하수구 주변 지역을 더욱 깊이 조사하던 중 모두의 예상을 넘어서는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하수구 속에서 새로운 증거들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법의학팀이 하수구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인간의 뼈를 더 발견했습니다. 뼈는 처음 발견된 손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왔으며 오랜 시간 진흙과 오물에 덮여 있던 탓에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조사관 이중하는 손전등을 들고 진흙 속을 더 깊게 파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야.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법의학 팀원 중 한 명이 또 다른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고 끊어진 비닐봉지였고 당시로서는 짐작조차 못한 끔찍한 신비를 품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안에는 낡고 부식된 인간 두개골이 들어있었고 두개골 주위에는 갈색으로 변색된 머리카락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대체 어떻게 여기에? 점점 드러나는 진실 추가적인 뼈와 인체의 일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발견되면서 경찰은 현장을 즉시 봉쇄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는 그 깊이와 구조 탓에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경찰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을 졸이며 움직였습니다. 한 법의학자는 현장을 조사하며 의미심장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수구 벽면에 분명 누군가가 남긴 듯한 긁힌 자국들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었으며 마치 죽기 직전 발버둥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한 형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저항했던 흔적이 분명합니다. 화면 앞에서 CCTV를 분석하던 또 다른 팀은 그 당시 도심의 거리 곳곳에서 기록된 몇몇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거리를 서성이던 정체불명의 인물이 새벽 시간대 하수구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몇 년 전 실종자들의 사건과 겹쳐졌습니다. 논란과 공포의 확산,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전주 마을 전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며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며 시장 근처의 상인들조차 장사를 멈추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곳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다니. 한 노파는 손을 떨며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팀의 책임자인 강현국 경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이 하수구가 단순한 폐기물이 모이는 공간이 아닌 실종자들의 마지막 흔적이 되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구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점점 더 커다란 수수께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밝히는 단서 경찰은 하수구에서 발견된 몸의 일부분과 뼈들에 대해 신원 확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법의학팀은 발견된 뼈 조각과 손 형태를 정밀 분석하며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철저함이 묻어났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모두에게 매우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밤늦은 시간 혹은 새벽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팀은 드디어 첫 번째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17살에 실종된 최수빈이라는 소녀의 DNA와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순간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5년 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종된 후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소녀였습니다. 수사의 새로운 국면에서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닌 연쇄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해야 합니다. 수사는 조직적이고 정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26세의 한지원이라는 여성으로 4년 전 실종된 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마을 사람들은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이며 과거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초반의 남성 김동현의 DNA가 발견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하수구가 있는 시장 근방에서 자주 목격되던 상인으로 실종 당시 그의 행방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담당 형사 김형수는 증거물을 관찰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3명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범인은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수구 깊은 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단순히 희생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이 실종되던 당시에 그 주위에서 관찰된 이상한 행동들, 하수구 근처에서 수상쩍게 움직이던 그림자,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목격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발견들은 마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의 어느 순간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단순히 신원을 밝히는 단계를 넘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과거 2019년경 전주시장 근처에서 장사하던 주민들 중 몇몇은 한 인물에 대한 불길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강민석은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와 관련된 여러 소문과 사건은 그의 과거가 심상치 않았음을 암시했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으며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외된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강민석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동창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항상 혼자였어요. 수업 시간에도 무엇인가 중얼거리곤 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죠. 그를 더욱 특별히 주목받게 만든 것은 20대 초반에 일어난 한 사건이었다. 당시 그는 전북 군산에서 살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료 여직원이 그를 상대로 성희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었다.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었지만 이후 강민석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전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시장 근처에서의 강민석 전주로 이주한 이후 강민석은 시장 주변에 작은 창고를 임대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를 거의 보지 못했으며 그는 주로 야간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근처에서 장사하는 한 상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항상 밤 늦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낮에는 창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가끔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어디선가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주민들은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고립된 한 개인이라고 생각했다. 사라진 강민석. 그러나 2019년 어느 날 강민석은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가 단순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창고 안에서 남겨진 낡고 찢어진 옷들과 도구들, 그리고 부패한 음식물 냄새는 그가 급하게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창고 내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강민석의 과거는 단순히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하수구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과거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불길한 단서. 경찰은 강민석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8년 하반기에 실종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과 관련된 장소들에서 목격된 적이 있었다. 특히 마지막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지원과의 연관성은 의심을 더 키웠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늘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피해야 할 사람이었죠. 강민석에 대한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의 과거와 하수구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범인을 추적하는 여정 전주 하수구에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들로 인해 사건은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신속히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단서를 쫓아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로 하수구 주변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과학적 분석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혈흔, 오래된 옷 조각, 부식된 비닐봉지 등 모든 단서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분석 결과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희미한 지문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자료를 보며 낮게 외쳤다. 드디어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찾는 사람의 증거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지문의 주인을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인물을 찾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수사팀은 하수구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썼다. 주민들의 증언 속 실마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했던 노파, 정순자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다. 몇 달 전 한밤중에 이상한 걸 봤어요. 누군가 무거운 걸 질질 끌고 하수구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수상했어요. 이 증언은 수사팀에 상당한 힌트를 제공했다. 하수구를 이용해 무언가를 은폐하려던 범인의 행동 패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하수구 주변에 설치된 오래된 CCTV 영상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몇 개의 영상 속에서 의심스러운 한 남자가 하수구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검은 옷차림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으며 매번 새벽 시간에 나타나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범인을 겨냥한 포위망 CCTV와 주민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용의자의 행동 방향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모든 정보는 한 남성, 강민석과의 연관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으로 하수구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경찰은 강민석의 과거 흔적을 추적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를 샅샅이 뒤졌다. 수사팀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혹시 놈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팀을 나눠서 철저히 수색해주세요. 수사팀 리더 강형국 경감의 지시, 그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은 전주시장과 그 부근을 중심으로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하수구 내부와 연결된 주변의 빈 건물, 창고, 골목까지 전부 수색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민석이 마지막으로 살았다고 알려진 작은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 내부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된 핏자국과 더불어 피해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찾아냈다. 마지막 결말을 향해 점점 더 많은 증거가 강민석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 그는 전주를 떠난 뒤 약 1년간 부산의 임시 거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포 작전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이번엔 절대로 놈을 놓쳐선 안 돼. 이게 우리가 이 사건을 끝낼 마지막 기회야. 강 경감은 수사팀들을 독려하며 작전을 지휘했다. 2019년 3월 14일 새벽, 강민석은 부산의 한 좁은 골목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그는 거칠게 저항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무력화되었다. 그는 구속되면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이후 신문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사건의 긴장감과 수사 과정의 세밀함을 몰입감 있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방향이나 디테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서 온 증언 강민석의 체포 소식이 전주에 퍼지자마자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졌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범인으로 밝혀진 그의 과거를 떠올리며 주민들은 여러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증언은 시장 근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정씨 아주머니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2018년 가을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죠. 그때 창문 밖으로 강민석이 무언가를 질질 끌고 하수구 쪽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은 비닐봉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그저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이 증언을 들은 경찰은 정씨 아주머니에게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 강 씨는 뭔가 위험해 보였어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만약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죠. 그게 아직도 너무 후회돼요. 흩어진 조각들을 잇다 정씨 아주머니의 증언은 비슷한 기억을 가진 다른 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국밥집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또 다른 주민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다. 강민석은 사실 몇 번이나 봤어요. 밤에는 늘 하수구 근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걸로 기억나요. 하지만 그가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정말 섬뜩했어요. 그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김씨 할머니는 그날 이후 귀가 시간을 일부러 앞당기고 시장 주변을 혼자 걷는 것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불안감을 떨쳐내며 덧붙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뭔가 행동했더라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들 자기 일이 바쁘고 겁이 많아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기억 주민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수집되면서 경찰은 강민석이 단순한 외톨이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던 가능성을 떠올렸다. 시장 근처에서 강민석과 잠시 일했던 적이 있는 젊은 상인 박 씨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대화를 거의 안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었죠. 왜 항상 밤에만 움직이시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밤이 더 안전하니까. 아무도 날 못 보니까.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아요. 그땐 그냥 농담인 줄 알았죠. 박 씨는 자신이 그 대화 이후 더 이상 강민석과 얽히지 않았던 점에 안도했지만 또한 자신이 미리 경고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겼다. 숨겨졌던 조각이 드러나다 주민들의 증언과 함께
경찰은 강민석이 2018년 후반부터 하수구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비닐봉지를 내다 버리거나 이상한 시간대에 혼자 활동하던 기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하수구 주변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들에 대한 다수의 신고와 반복적으로 목격된 그의 그림자가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를 맡은 담당 형사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숨겨진 기억들, 당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도움과 증언 없이는 사건을 이만큼 끌어올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감춰져 있던 어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과거의 증언들은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서 강민석이 저질렀던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경찰은 주민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어 실마리를 제공해준 덕분에 사건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증언들은 강민석이 평범한 외톨이가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협을 품고 있었음을 알리는 경고로 남았다. 압박과 돌파구 하수구 사건이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경찰과 수사팀은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도하며 경찰의 대응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고 사회적 압력은 날로 커져갔다. 강현국 경감은 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회색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된 밤을 보낸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사팀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전환되었고 모든 노력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었다. 수사팀의 한계와 극도로 긴박한 상황 수사 초기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비닐봉지와 혈흔의 흔적은 오염되어 있었고 하수구 내부에서 발견된 물체들은 너무 오래된 탓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그동안 계속 내려온 비는 현장을 더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 수사관은 자신의 노트를 손으로 찢을 듯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현장에서 뭐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네요. 이렇게 아무 단서도 못 찾으면 우린 계속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초조한 마음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돌파구의 시작. 중요한 발견 하수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에 꼬인 매듭에서 희미하나 뚜렷한 지문 흔적이 드러났다. 분석을 맡은 법의학자는 수십 번 확대와 조정을 거쳐 마침내 중대한 결론을 얻었다. 이건 틀림없이 지문입니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매칭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든 과정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지문 데이터는 곧바로 전국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작업이었지만 모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지문과의 일치, 사건의 전환점 몇 시간 후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가 도착했을 때 모든 수사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분석 결과는 한 명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강민석이었다. 강현국 경감은 결과를 받아든 순간 한 손으로 잡은 서류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드디어 이제 놈의 꼬리를 밟을 수 있다. 모든 팀원들이 긴장감을 떨치며 강민석의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사건 전체를 돌파구로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피해자와 연결된 숨은 진실, 강민석의 이름이 드러난 이후 새로운 단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과거 실종된 피해자들의 사건 파일에서 강민석이 남긴 미묘한 흔적들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한 피해자의 가족이
이렇게 증언했다. 그 사람을 초반에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근처를 몇 번 지나가길래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 꺼림칙했어요. 왜 그땐 그냥 지나쳤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에 강민석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만남은 사소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당시 그의 행동은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CCTV 속 그림자 수사팀은 주변 CCTV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강민석의 지난 행동 패턴을 재구성했다. 새벽 시간에 하수구 근처를 배회하며 정체불명의 물체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몇몇 영상 속에서 포착되었다. 이 영상들을 본 수사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놈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이제야 겨우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절대 놓쳐선 안 될 순간, 결정적인 돌파구와 단서들이 쌓인 지금, 경찰은 전력을 다해 강민석을 추적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은 전주가 아닌 먼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친 상태였다. 강현국 경감은 팀원들에게 마지막 작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반드시 놈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부산의 한 골목에서 강민석을 붙잡은 순간 수사팀은 마침내 사건 해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충격적인 자백 2019년 3월 14일 새벽 범인 강민석이 부산 한 골목에서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전주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침묵을 유지했던 태도는 경찰 신문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홀로 의자에 묶인 채 밝은 전등 아래 앉아 있었고 강현국 경감이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민석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증거는 당신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을 말할 때입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기의 무거움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함께 있던 다른 형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숨죽인 차에 상황을 지켜봤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이마에 얹혀있던 땀이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랬어요. 다 내가 한 일이 맞아요. 강민석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바람이 빠져나가는 듯한 나지막한 울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형사들조차 무언가 충격적인 자백이 곧 이어질 것을 예감하며 숨소리를 죽였다. 끔찍한 진실의 전모 경찰의 신문이 이어질수록 강민석은 자신의 범행 이유와 그 과정을 상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무거운 목소리는 다가오는 공포에 휩싸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가 밝힌 상황은 형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다. 첫 번째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밤길에 혼자 있던 그 여자를 보자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떤 충동이 스쳤어요. 다 끝내고 아무도 날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강민석은 그의 첫 번째 범죄를 설명하며 당시 하수구를 범죄 장소로 선정한 이유를 함께 밝혔다. 그는 어두운 밤과 인적이 드문 시장 근처의 하수구가 그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완벽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연쇄살인의 동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 경감은 그의 충동적인 범행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충동적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첫 번째 피해자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피해자들을 고의적으로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은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추궁이 이어지면서 강민석은 점차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던 사람들,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계속 조용히 살려면 그들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 그는 피해자들을 하나씩 어떻게 유인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강민석의 설명은 마치 그 순간들을 다시금 되풀이하듯 세세하고 생생했다. 그의 차분하고도 무미건조한 어조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내가 다가오는 걸 몰랐어요. 보통 야심한 밤에 다가가서 조용히 끝냈어요. 그리고 하수구가 모든 걸 숨겨주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죠. 형사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강민석의 범죄 행각은 단순한 살인 이상의 끔찍함을 보여줬다. 그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묘사하며 그 과정에서 그의 내면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문실에 흐르는 섬뜩한 고요함, 강민석의 자백이 끝난 뒤 신문실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섬뜩함이 감돌았다. 강 경감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그날 아침 강민석의 자백 내용과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사건 기록에 추가했다. 그의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밀한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했다. 강 경감은 자백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민석은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눈으로 경감을 바라봤다. 그의 답변은 공허하기만 했다. 난 이미 오래전에 후회를 버렸습니다. 그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줬으니까요. 남겨진 슬픔과 분노. 강민석의 자백은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지만 이 진실은 피해자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가족들은 그가 밝혀낸 끔찍한 진실을 듣고 오열하며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딸의 인생을 끝장냈어요. 그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괴물에게 관용은 필요 없습니다. 운명의 재판. 2019년 9월 강민석의 끔찍한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은 이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석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법원 주변을 에워쌌다. 지역 언론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고 그의 악행을 심판하려는 법원의 판결은 시민들의 공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민석은 법정 문턱을 넘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손과 발은 족쇄에 묶여 있었고 뒤를 따라오는 경찰관들의 손짓에 따라 걸어갈 뿐이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억눌린 탄식과 분노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재판이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은 피해자 가족들을 향했다. 첫 번째로 증언대에 오른 사람은 첫 번째 희생자인 최수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제 딸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잔혹한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산산조각 낸 겁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삶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순간 법정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일부 있었다던 분노의 말 대신 그녀가 흘리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녀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으로 나선 증인은 두 번째 희생자인 한지원의 오빠였다. 그는 재판 전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사으며 분노와 무력감에 시달렸는지를 설명하며 말을 시작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매일 밤 저주처럼 반복되는 악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런 꿈조차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갈 때쯤엔 방청석 곳곳에서도 억압된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이어서 강민석을 직시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당신에게 딱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태연할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강민석의 태도와 변론 재판 내내 강민석은 끝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일부러 그가 말을 아껴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존중이 아닌 무관심처럼 보였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의 어린 시절과 병적인 정신 상태를 이유로 들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은 매우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폭력성과 무분별한 행동은 그 자신이 겪었던 환경과 억압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는 차별과 배척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방청석에서 울려 퍼진 탄식과 반박의 속삭임은 재판장의 망치 소리로 간신히 가라앉았다.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계획적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강민석이 각 범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했는지는 숨김없이 드러났고 그가 보여준 무감각한 태도는 재판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중대한 판결의 순간 9월 14일 운명의 날이었다. 법정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을 앞두고 적막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강민석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답은 배심원들과 판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준 법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석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이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흘러나온 절규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억눌린 울음과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오열하며 강민석에게 괴물이라고 소리쳤고 일부는 단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빈 법정을 바라보았다. 강민석은 마지막까지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경찰관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법정은 깊은 정적 속에서 남겨진 가족들의 오열만 메아리쳤다. 회생하지 않는 슬픔과 새로운 다짐 비록 판결로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남은 건 고통과 공허함 뿐이었다. 최수빈의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딸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저 같은 피해자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판결에 동의하며 함께 촛불과 화환을 들었다. 강민석의 범죄는 잔혹했지만 그를 넘어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다짐은 더 굳건해졌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강민석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의 끔찍한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악행 이상의 교훈을 남겼다. 이 사건은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었던 신호들에 대한 경고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과 사건 생존자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교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남겨진 슬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 있었다. 회복되지 않는 상처와 깊은 고통 최수빈의 어머니는 강민석이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말했다. 그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렇게 잔인하게 자식을 잃는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녀는 울음 속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슬픔의 표출이 아닌 사회에 대한 절박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지역사회에 던진 질문 강민석 사건 이후 전주의 주민들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과 책임감을 마주했다.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놓친 신호들에 대해 후회를 토로했다. 시장 근처의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저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강민석이 밤마다 하수구 근처를 배회할 때 그 눈빛이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혹시나 괜한 오해를 할까봐 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며 지나쳤던 게 지금도 너무 후회됩니다. 또 다른 주민은 늦은 밤 하수구 주변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를 떠올리며 말했다. 매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시했던 내가 스스로 비겁했다고 느껴져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누군가의 비명이나 도움 요청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후 전주 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낯선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사회에 던지는 교훈, 이 재판 결과와 사건의 전말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강민석 사건은 지역 공동체와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회학자 이진수 교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민석 사건은 단순히 살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잃었는지, 그리고 개인의 위험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간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범죄 예방과 주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재활성화와 더욱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이 비극이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며 폭력과 범죄 예방에 관한 강의를 열기 시작했다. 특히 최수빈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 이름을 딴 수빈 재단을 설립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수빈이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의 이름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빈재단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된 개인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 법적 경각심과 정책 변화, 이 사건은 또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는 강민석 사건 이후 하수구 및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주민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어 단순한 이상 행동에 대한 신고도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당 부서가 설립되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목격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커져야만 더 안전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경계를 늦출 수 없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희망, 너무 늦게 찾아온 정의였지만 강민석 사건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문제들을 밝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많은 주민들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사건 발생 1년 후 전주시의 시민회관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강민석 사건은 단순히 끔찍한 범죄가 아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모두가 이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더 안전하고 서로가 돌볼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